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3명에서 7명이 추가 적발이 되면서 투기 의심자는 지금까지 모두 20명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합동조사단, 물론 1차 조사 결과인데요. 14,000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국토부, LH 직원. 그런데 민변 참여연대가 13명을 공개를 했고요. 추가로 7명만 더 나온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만, 직원만 조사했으니까요. 이번 1차 결과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13명은 이미 이제 민병과 참여연대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온통 이 부동산 투기, 특히 땅 투기잖아요. 게다가 이 비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투기를 한 건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7명을 밝혀냈다? 국민들이 과연 믿을까? 단 이제 이 합동조사단이 수사권이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현장 조사도 한계가 있고 대면 조사도 안 되고 사실상 문서상의 문서를 검토해가지고 문서를 조사해서 문서상 의심되는 사람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14,000명 중에서. 예. 그럼 지금 이제 광명과 시흥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투기 수법, 기법 이런 게 아주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 내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예. 그럼 7명밖에 못 했겠어요. 단지 이번에 또 조사한 사람들은 현직 네. 그리고 본인만 했어요. 예. 게다가 퇴직자도 빼고. 퇴직자 빼고 예. 차명거래 빼고 가명거래 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텐데 네. 이 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조사해서 뭐 합니까? 물론 이제 수사를 처음부터 들어가려면 뭐 조사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합수본이 하니까 예. 또 수사본부가 하겠죠.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 정도 상황 속에서 7명을 발표했다. 이건 여전히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단순히 뭐 몇 명 그 변 장관의 말처럼 변창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몇 명이 일탈 정도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습니까? 네. 저는 이건 너무 이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1차 결과는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셀프 조사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국토부가 지금 조사 대상인데 네. 국토부에다 이걸 맡기는. 그래서 원래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을 바로 경질시켜버리고 그리고 단호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변창흠 장관은 당시 LH 사장인데 네. 그때 관련돼서 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정부 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조사냐 수사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수사를 원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 위에는 다른 어떠한 차명이라든지 또는 퇴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거. 네. 예.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이게 지금 늦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한 게 일주일 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특히 1기,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던 검찰에서 일부는 수사가 망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부실 수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 결국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오히려 저는 조사를 발표한 것이 오히려 더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30% 이상이 부동산 정책을 얘기했던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서 나온 조사를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빨리 관련자와 관련된 걸 넘어서서 스스로가 좀 변창흠 장관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스스로 빨리 물러나서 네.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관련됐다는 거라고 한다면은 6대 범죄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아, 예. 검찰도 같이 빨리 신속하게 예.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정부의 지금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LH 해체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정말 LH를 해체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어쨌든 뭐 택지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LH를 어떻게 좀 분할해가지고 그 기능을 일단 좀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죠. 검찰만 뭐 권력을 분산시킬 게 아니라 예. LH가 거의 거대 공룡처럼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게 LH잖아요. 예. 랜드 앤드 하우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도 보통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 택지 개발의 전문가들 뭐 어제 TV 뉴스도 보니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 내부에 뭐 이제 그 뭐 경매로 강연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고요. 새로운 수법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들어도 모르고. 네. 보셨잖아요. 그 화면에 무슨 뭐 묘목 몇 개 심어 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도시 발표하기 얼마 전부터 이제 땅값 오르고 말이죠. 네. 그거는 그 58억을 융자를 받고 기획부동산 다 우린 기획부동산 말로만 들었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예. 단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건 알고 있죠. 네. 지분 쪼개기 하고 자기 이름 남의 이름으로 하고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예. 모든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만 보수의 진보 문제도 더욱도 아니고 정부가 이거는 뭐 이렇게 선거를 의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이제 7명 발표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잖아요. 네. 정부가 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LH 분할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 전국적으로도 거의 공공택지개발 지역이 꽤 많습니다. 예. 3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중소택지개발도 굉장히 많고 지역도. 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눈독 들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벌기 너무너무 힘든데 예.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최근에 그 직원 하나가 뭐 글 올려가지고 정세균 총리도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는 건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검찰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와서 뭐 부패다, 경제다, 범죄 이 6대 수사에 안 되니까 안 된다? 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법령은 넓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경찰도 수사 역량이 있으니까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촛불혁명을 할 때 그 왜 그랬어요? 박근혜 정권만 물러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성장시대 이후에 박정희 정권 이후에 쭉 누적돼 왔던 성장시대 누적되던 투기에 관련된 거 강남 투기 80년대 이게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땅 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국민들이 허탈감, 상실감을 줍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과연 정부가 7명 발표하는데 그쳤겠느냐. 물론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여러 명이 뭐 적발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분당, 일산, 평촌 이런 데 할 때 130명인가 예. 구속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화가 많이 나인 상태예요. 게다가 뭐 이전에 얼마나 이 부동산 가지고 폭등하고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말 책임감, 그걸 느낀다면 변창흠 장관 빨리 물러나야죠. 해임시키기 전에 스스로가 빨리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정세균 총리가 어제 변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 좀 만시지탄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덕 부총리가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경질됐어요. 왜 그러냐면 안기부장 시절에 지자재와 관련된 연기 문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것도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가는 차 안에서 경질당했어요. 그거 바로 즉각적으로 경질시킨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본인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YS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김숙희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한 날 바로 경질당했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죠.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들끓으면은 바로 경질을 해야지. 뭐 이사 공급 대책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하라. 이러니까 국민들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께서 네. 해임 건의안이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예.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결단의 모습을 좀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도 보면은 뭐 집권당 관련된 의원분들이 뭐 신도시 주변에 있는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이 또는 친척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만이 아닐 거라고 좀 봐요. 전방위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 투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정말 누가 보더라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아니 부동산 관련된 범죄의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상징적 조치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늦었다. 빨리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서 강경하게 이걸 좀 단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여쭤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청와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조사해봐라. 그래서 비서관 이상급에 대해서 368명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 다 해서 같이 나온 숫자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의심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 발표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좀 어떤 안심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의 연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퇴직자는 아닐 것이고 어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공직에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이른바 고위공직자, 요즘은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하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모든 공직자라든지 모든 그런 공직에 준하는 직위를 행사하는 분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의 그런 조사도 보다 더 면밀한 그런 근거와 기준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믿죠. 예. 무조건 조사해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지금 워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게 크레디트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얘기할 때 정통성의 위기, 신뢰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장관에 대해서. 장관이 바로 그 LH 사장할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같은 맥락이에요.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은 보다 면밀한 근거, 기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없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가족 다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것이지. 불과 며칠 만에 7명 더 추가했고 그리고 청와대 없더라. 네. 그러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신용을 줄까요? 신뢰 줄까요? 네. 그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번에는 368명인데 이제 모든 직원과 배우자 가족까지 3,700명 또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청와대 자체 조사라든지 아니면 정부 종합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특검이에요. 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못하고 옛날에 특검은 보통 통산적으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미흡하면은 특검이 갔는데 지금 검찰 조사가 실제로 보면은 검경 수사권 조작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경찰이 지금 물론 하고 있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심한데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보는 거고요. 예. 결국 이것을 질질 끈다고 한다면 예. 엄청난 후폭풍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 지금 만났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말이 LH 특검을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요. 박영선 후보도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갈 수밖에 없다고 갈 수밖에 봐요. 없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죠. 예. 아무리 청와대가 무슨 뭐 1,000명, 2,000명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 조사가 나왔을 때 일반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네. 그 특검 문제가 막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 BBK 관련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검 없이 그냥 경찰 조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국민들이 아마 그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번 방식의 특검이 만약에 특검으로 체제로 도입되면 국민들은 조금 더 신뢰가 더 가게 될 수도 있나요?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워낙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당도 특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선거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집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은 야당도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합의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특검으로 가는 방향이 맞고 뭐 다행히 또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저런 제의를 했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 이 범죄의 범죄.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냥 전투가 아니라 전쟁. 전쟁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전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저게 전쟁의 끝은 아닐 것이고. 두 분 생각이 같은 점이 오늘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역시 수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 또한 국회 차원의 자체 조사,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전수조사라는 게 꽤 많았었잖아요. 부동산 관련 말고도 말이죠. 그러나 그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별로 없고 300명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이번에 발표한 거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동산 정보에 꽤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직자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얼마 전입니다만 경실련이 낸 통계 중에서 고위공직자의 거의 40%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어요. 농지는 농자만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헌법 121조에 의해서 농자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른바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땅 한 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수조사하는 건 맞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죠. 수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수조사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전수조사 자체는 옳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실처럼 보면은 뭐 여당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하든지 그런 거지 꼭 무슨 뭐 여야 같이 하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럼 뭐 여당이 하면 야당도 자기네들도 스스로 알아서 뭐 배우자 범죄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체 조사는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속하게 빨리 특검을 또 이게 또 국회 일정을 거치면요. 특검까지 갈 때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특검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무슨 뭐 여야 무슨 뭐 전수조사하자 이런 식으로만 갈 때 국민들은 참 저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이구나.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쾌도 남마처럼 전광석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저는 강구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그 김현미 장관은 좀 황당한 얘기도 했었어요. 장관 시절에 신도시 3기 발표를 하면서 예정지가 다른 게 나오니까 참 뿌듯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더불어서 부패 이런 것이 만연돼 있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이런 것이 와야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일정에는 합의를 했어요. 이제 18, 19일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여론조사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디테일이 남아있나 봐요? 디테일이 이제 아마 문항 같은 게 남아 있을 거예요. 뭐 언론에 다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적합도를 할 거냐, 경쟁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적합도는 뭐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하고, 뭐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좀 앞선 것도 나왔어요. 이제 선거는 계속 이제 안철수가 좀 유리한 쪽으로 나왔었는데 예. 오 후보가 이제 안 후보를 이기는 것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뭐 누가 우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일단 두 후보 중에서 한 명이 결정이 될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이 선거 초기에 아마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하죠. 그 단일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안 하면 무조건 지는 건데요. 네.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무조건 될 거예요. 그래 게다가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연립정부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게 되면 이제 같이 뭐 연립정부, 서울시 연립정부에 말하자면 그러게요, 예. 이제 지방정부로서 연립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뭐 TV 토론, 유튜브 토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크게 디테일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단일화가 안 되고 그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단일화가는 과정에서 두 후보에게 두 후보가 이기기 위한 본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적합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우리 언론이나 또 네. 아니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커요. 아니, 조사에 그게 봤을 때? 실제로 조사 결과 보니까 그렇게 큰 적합도하고 실제로 경쟁력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로 나와요. 예, 그뭐 제가 뭐 여기는 SBS에서 한 건데 보면은 누가 더 적합하냐면 오세훈 32.4, 안철수 30.0 오차범위예요.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 오세훈 32.9, 안철수 34.6.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KBS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거를 보더라도 이게 0.1이라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만 몇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걸칠 거예요. 첫 번째는 예.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두 번째는 자, 과연 100% 시민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역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역선택이 어느 정도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언제 몇 시에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가서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가중치를 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하면은 20대는 18%인데 180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180명을 못 채웠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거를 가중치를 둘 거냐 안 둘 거냐를 가지고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후보랑 굉장히 논쟁을 벌였고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거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거로 채택이 됐는데 가중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지리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후보 단일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후보들은 자 협상팀에다 맡기고 열심히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좋은 정책으로 서울 시민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책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여권의 단일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그리고 김진애 후보 오늘 오후에 또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실제로 보면은 뭐 김진애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할 때 하냐 안 하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김진애 후보가 주는 전략은 이럴 것 같아요. 본인의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그런 입장이라든지 인지도를 높이는 거라든지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승패가 결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박영선 후보가 곤혹스러운 장면이 몇 개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보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실제로 3월 18일, 19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면은 공식적인 후보 토론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자기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뭐 토론회에 박영선 후보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 예.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가 정말 배수의 진도 아니고 뒤에 낭떠러지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오늘 토론회를 처음 하는데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일까요? 김진애 후보와 이제 박영수 후보의 워낙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네. 때문에 저는 저 문제가 이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만에 하나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 은 거의 없지만 네네.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여권의 단일 후보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데 여권이 단일 후보가 안 된다면은 네. 그럼 김진애 후보 열린민주당은 나름의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일 수가 있죠. 그나마 단일화 될 거예요. 단지 이제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네. 출마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질문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입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김진애 해요. 후보가요? 예, 왜냐하면 예. 사실 단일화에서 이길 승산이 뭐 뚜껑이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의원직까지 버린다. 그럼 그 이후에 뭔가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왜 무슨 일로 의원직까지 사퇴하나? 예. 그래서 김의겸 이제 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뭔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정치적 상상력 같은 게 좀 들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본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모종의 뭐 얘기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두 후보에게 필요한 시점인가 보죠? 뭐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자꾸만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기도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러브콜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서로 쉽게 표현해서 득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 전부 다 인연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얘기할 동안에 하나라도 어느 정책이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예. 부동산과 관련돼서 좋은 공약을 얘기하는 게 수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2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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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